나는 정상인가? 인구 건강 총조사. 정상의 반대는 무엇일까? 아마도 맥락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만약에 정상의 평균을 의미한다면 그 반대는 극단이나 예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학 용어에서 정상의 반대는 병리적인 상태다. 건강이 정상이므로 병에 걸린 상태는 비정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성의 짝짓기가 의학계에서 실제로 도입된 시기는 1820년대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의 이러한 이분법은 의사들이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역사학자 피터 클라일과 스티븐스에 따르면 정상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되고도 한참이 지난 뒤부터였다. 그 전부터 통계적 평균으로서의 정상 개념과 이상적인 건강 상태로서의 정상 개념이 한데 뒤섞이게 되었다. 이후에 줄곧 정상 질병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성과 아동발달에 대한 사고방식까지 지배해왔다. 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날의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영역은 아마도 이 의료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은 곧 우리가 아프다고는 의미인지 알고 싶은 것이다. 1800년대 초반에 통계 수집에 급증한 주된 이유 중에서 하나도 인구 집단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캐톨릭과 평균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발표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콜레라 대유행은 숫자에 대한 이러한 집착을 처음으로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1832년 9월 15일 잉글랜드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상급 중심지 덤브리스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세균성 질병은 극심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술사를 일으켰다. 초기에는 사망자가 하루 한 명에 불과했기에 역병의 전염 속도는 더딘 것으로 보였다. 35년 후에 덤브리 지역의 신문편지자 윌리엄 맥도웰은 덤브리스 역사를 기록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도시 인구가 1만 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한 명의 사망자는 매우 높은 사망률이었으나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거나 하진 않았다.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을 인구 기존 평균 사망률의 최초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 콜레라 대유행의 적응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상 과거에 발생했던 전염과는 경우가는 달랐다. 1815년 생린 맥도웰은 콜레라 발병 당시에 10대였다. 그래서 역병이 불러일으킨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책에 생생하게 묘사했다. 9월 25일 14명이 발병하고 그 중에 9명이 숨졌다는 발표가 있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역병 한가운데 있음을 실감했으며 잔뜩 겁에 질려 떨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문을 못 닫았고 거리마다 관을 옮기는 마차가 지나다녔으며 교회는 텅 비었다. 묘지가 있는 교회에서 병이 옮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0월 3일에 는 죽음이 10일째로도 그런 듯이 도시를 무자비하게 누비고 다녔으며 거대한 죽음의 장막이 도시를 뒤덮었다. 콜레라가 정칠 때까지 감염자 수는 837명, 사망자 수는 그 절반이 없는 421명으로 집계 되었다. 하지만 맥도웰은 제작된 관할 개수로 미뤄볼 때 전체 사망자 수는 덤브리스 주민의 5%를 넘는 550명 가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염병 발생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덤브리스에 벌어진 일이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새로웠던 점은 전염병을 수차례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유럽 전역에서 콜레라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관광객에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철학자 이언 해킹이 인쇄된 숫자들의 눈사태라고 부른 현상이라느라 1820에서 40년의 특징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인구 총조사뿐 아니라 범죄와 교육, 정신이상과 질병 기록일까지 통계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고 이해됐다. 물론 사망률을 기록한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1600년 초에 런던시의 적은 사망률 통계 보고서를 발견해 도시 전체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자 숫자를 시민들에게 알렸으며 선페스트가 창궐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 전역에서 규모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통계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1801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최초의 전국적인 인구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고,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1820년대 무렵부터 숫자에 기반한 양적 사회 연구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영국에서는 1832년 국가 통계청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망률이나 출생률의 변화를 해당 인구 평균 사망률 혹은 출생률에 비춰서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 시대에 평균의 평범한 중요성을 간과한 사람은 당연히 캐톨릭 한 명만이 아니었다. 후일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가 언급했듯이 보르스 이전에는 병리 상태란 정상 상태를 지배하는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을 따른다고 보았기 때문에 병리 상태를 탐구하는 것이 정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여겨졌다. 보르스 이후에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와 병리적인 건강 상태를 하나의 연속 성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보다 빈번해졌다. 그 상태는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은 꽤 유용했고 곧 오차 곡선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의료 체계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이런 식의 원대한 주장은 당시 청정에게는 초현대적인 소리로 들렸으며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은 저런 새로운 관점에서 따라서 제시된 치료부터 아직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프랑스 서한은 사혈의 효험을 맹신했기 위해 우리에게 흡혈귀라는 별명을 불렀다. 그 머리 사혈은 여러 풍자에 소지될 정도로 브루스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콩트는 캐럴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는 캐럴의 출생 2년 뒤인 1798년 1월 19일에 프랑스 남부 해안가 인도 몽펠리에서 태어났다. 혁명 정치는 콩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 자신의 철학에서 중요하게 들은 주제 중에 하나는 혁명 이후의 시대에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할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심지어 콩트는 실정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창시하기도 했다. 자, 이런 부르체에 대한 콩트의 독특한 논문에 관심을 가진 데는 당시 그가 정신병 증세에서 막 회복했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콩트의 전기 작가에 따르는 1826년의 4월 12일 브뤼셀을 포함한 콩트의 친구와 동료들은 1년 일정으로 열리고 있던 콩트의 4차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그의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에 차양이 내려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서 강연을 기다리던 우리는 콩트가 아픈가 싶어서 결국 해산했다. 그 다음에 조정의 몇몇 친구가 콩트로부터 도서 없는 짧은 편지를 받았다. 콩트의 아내 카톨린 청년 콩트는 한 해 전 2월에 전직 세탁고였던 이 여성과 결혼했다. 그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외곽의 몽모랑시에서 콩트를 찾아냈다. 그가 자신이 머물던 호텔 방에 막 불을 지르려던 찰나였다. 카를린은 남편이 미치다고 결론을 내렸다. 4월 18일 콩트는 조증 진단을 받고 사설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콩트는 격리에서 진정제를 투여받았다. 그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쉬운 상태였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목욕과 냉주 샤워를 처방되었으며 당연히 거머리 흡혈 치료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당시에 가장 현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치료법을 동원했음에도 12월 2일에 콩트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아님의 친구들과 집으로 오는 길에 콩트는 오스텔리치 다리가 골든혼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구가 파리에 있는 다리라고 정정해 주자 콩트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렸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콩트는 처음처럼 말이 없었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채 고립된 생활을 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내와 모친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다가 식사용 라이프로 자신의 목을 그리한 적도 있었다. 칼린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 집이면 의뢰에 있을 법한 표식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다.
칼을 잃은 공투의 정신과 의사가 보낸 조서를 제거했고 창문을 막았던 창서를 제거했다. 또한 공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룬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공투의 약을 함께 복용했다. 얼마 지나서 칼을 잃은 공투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여겼다. 6주 후에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했다. 이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1827년 초 한 차례의 극심한 우울증과 연예인 자살 시도를 고려하면 실제로 공투가 회복되기까지는 거의 2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과 비정상의 별개로 종류가 아닌 그 정도의 차이권이라는 명제를 지시할 수가 있었다. 이런 덕분에 공투는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우선 공투가 보기에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일 수 있다는 대상은 비단 건강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관습, 관행, 신념, 관념도 같은 척도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공동체가 기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웃의 행위를 보면 조롱하거나 기피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행동이 진리인과도 같다는 생각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기준에 순응하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긴급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욕구를 불러왔다. 비록 공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또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하는 사회의 규범이고 고정불변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회적인 기질은 늘 변하기 마련이라 지나친 학교일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병원 입은 이유로 나열한 인기 모험들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은 정신병원 입은 이유들이 질병의 증거라기보다도 우울증, 망상 혹은 조증 같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각 시대의 사회의 규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1898년에 이리스 코튼이 집 밖에서 모자 쓰기를 거부했을 때 이는 정신병의 징후로 여겨졌다.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올바르고 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1881년 어머니를 여인 어린 에이미 도렐이 교회 예배 보기로 강의를 거르지 않고 늘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행동 역시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다. 그가 종교의식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다 확고하게 자리했던 이전 시대나 다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그녀의 행동은 정상으로 여겼을지 모른다. 별난 행동과 감기, 건강과 질병이라는 스펙트럼에 위치를 지어줬던 것이 개인들만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누가 정상이 어떤 행동과 어떤 신념이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확대되어 모든 집단과 공동체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하자 정상성의 역사에서 한층 아무런 장이 펼쳐졌다. 정상성의 역사는 곧 폐지의 역사다. 일반적으로 정상성은 계급, 인종, 젠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기준과 함께 작동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인류의 도덕적인 지적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적 법칙을 입증하거나 완성하려 했던 과학자들이 점차 인류의 능력을 통제하는 데 그 법칙을 이용하려 함에 따라 강화되었다. 정상성의 한계. 정상성이라는 것이 정상성이라는 한계.